안녕하십니까, 무한영입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강의 동안 좀 딱딱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까지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줘야 다음에 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해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전에 동영상 강의에서 뭐 해수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조류는 항상 상층이 빠르다. 항상. 그 다음에 찌가 조류 방향하고 뭐 다르게 가고 뭐 채비가 수육지가 앞서가고 뭐 이런 현상들은 취속류, 바람에 의한 흐름에 의해서 혹은 방탄류, 너울이 왔다가 그 수위차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흐름, 그 흐름들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어도 항상 조류는 상층이 빠르고 하층이 느리다. 뭐 앞으로는 뭐 속조류가 빨랐어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습니다. 속조류는 항상 느립니다. 속조류가 뭐 쎄다 뭐 이런 말 쓰는데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아는 척 한 겁니다. 속조류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속조류가 빠르다고 판단했습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따져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근거도 없어요. 속조류는 빠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들 아시고 채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라고 하면, 낚시에서 채비라고 하면 낚싯대부터 바늘까지 연결된 것들 모두를 말하는데 그거는 광의의 채비고, 보통은 채비라고 하면은 찌부터 해가지고 뭐 바늘까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좁은 의미인데, 그보다 더 좁은 의미로는 찌, 수중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보통 채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좁은 의미의 협의의 같단 말이죠. 협의의 채비입니다. 자, 채비를 이제 알려면 채비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알아야 되는데, 채비는 첫째, 가져다니기 좋아야겠죠. 휴대용이서 가져다니기 편해야 됩니다. 뭐 가져다니기 좀 불편한 것들도 있죠. 막대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져다니기 좀 불편한데, 휴대용이서 이거는 뭐 웬만한 것들은 다 필요한, 어떤 뭐 낚시뿐 아니라 다른 데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휴대용이서 가져다니기 편해야 되죠. 어떤 거 있습니까? 구멍찌, 고리찌 뭐 다 가져다니고, 그 다음에 자, 무한여유 채비, 막대지 채비, 뭐 전부 다 뭐 여기에 뭐 저것도 포함합니다. 전해동 뭐 저부상액 전해동 찌들, 기울찌죠. 구멍찌에는 기울찌, 뭐 정립찌, 뭐 약간 뭐 75도로 기우는 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잘 안 부러져야 되겠죠. 내구성. 내구성이라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좀 뭐 잘 안 부러지고 이래야 기능도 안 잃어버리고 하는데, 특히 찌 같은 경우, 수중찌 같은 경우는 무게하고 부피가 일정해야 됩니다. 무게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표시된 호수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비를 했을 때는 이거하고 조합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낚시하는 도중에도 그 호수가 자꾸 변합니다. 뜨는 힘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뭐 수중찌를 깔아넣는 힘 아닙니다. 수중찌에 표시된 것도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뜨는 힘입니다. 뜨는 힘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깔아넣는 거죠. 자, 이건 뒤에 조금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자, 무게하고 부피가 일정해야 되는데 찌그러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하면 안 되죠. 뭐 무게하고 부피는 거의 일정한데 뭐 또 기능을 잃어버린다. 막대지 같은 경우 뭐 찌톱이 부러진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내구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은 채비 결합 용이성.
결합하기 쉬워야 되겠죠. 엄청 복잡하고 해가지고 뭐 그거 채비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없는데 용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용이 할수록 가치는 올라가죠. 어떤 것들이든지 사용하기 편해야 됩니다. 뭐 사용하기 편하는 게 뭐 채비만 뭐 쉽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낚시하면서 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낚시하면서 편하다는 게 뭐 투척부터 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채비 결합 용이성 그 다음에 투척거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투척거리 보장. 자, 이 공략 거리가 넓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장거리 투척이 가능하다는 것은 맞바람에도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이제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래서 투척 거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채비 정렬 속도, 채비 정렬이 속도가 빨라야 돼.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채비 정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공략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건 더 많은 조가를 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기가 활성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한 마리 꺼내가는데 채비 정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답답하겠죠. 채비 정렬이 빨리 내려가도 좋을까? 천천히 내려오면 고기가 의심 안 하고 먹을 텐데 뭐 걱정합니까?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수중줄이 이만큼 내려갔지만 이 목줄은 그 길이의 2배만큼. 자, 수중지, 팔꿈치가 수중지입니다. 쫙 내려갑니다. 이는 목줄입니다. 목줄이 내려가고 또 손목이 뽕돌입니다. 뽕돌이 바늘하고 커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끌고 내려가고 아래쪽에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데 목줄만 해도 천천히 내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그게 높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빨리 내리는 게 뭐 좋으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채비 정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런 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채비 정렬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조류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조류와 동조라는 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고 유사한 속도로 가져야 됩니다. 자,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물이 흐르는 대로 채비가 흘러가겠지 생각하는데, 이전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취속류라는 게 있습니다. 취속류라는 게 발생하면은 우리찌 같은 경우야 파도가 치면 뭐 높은 자리에서는 잠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층의 조류에 영향을 받을 그 조건이 더 커지지만, 보통 구멍찌들은 파도가 치면은 파도 치는 대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취속류의 영향권 안에 찌가 들어있고 찌보다 훨씬 작은 수중찌가 아래서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른이 애 끌고 가듯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막대치, 뭐 구멍치 다 같은 방향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조류하고 다른 방향으로 불어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표층의 흐름이 이만큼 빨랐는데 취속류가 붙어가고 더 빨라지면은 찌는 더 빨리 가고 수중찌는 이 아래에 있는데 질질 끌려갑니다. 자,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유사한 속도라는 건 또, 자, 이 좀 생각을 조금씩 해봐야 되는데, 자, 표층은 빠르고 하층은 느린데 어디에 유사한 속도? 이런 것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사한 속도가 어디? 유사한 속도 어느 층에 유사한 속도? 우리가 미끼를 두고 있는 층, 미끼를 두고 있는 층에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덩치가 아주 큰 수중찌를 쓰고 있죠. 이 수중찌가 이 하층 속도에 채비를 이제
가능한 가깝게 맞추려고. 우리 채비도 물론 찌가 이 위에 있으니까 표층 영향을 받아요. 이게 약간 끕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려고 해도 약간씩은 끌려가겠죠. 그래서 애가 소 끌고 가듯이, 물론 보기에는 애가 소 끌고 가는 것처럼 소가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런 형태인데, 수중찌는 조금은 따라가지만 하청 속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간다. 그리고 바늘이 이 밑에 있는데 바늘보다 수중찌가 위층에 있으니까 우리 채비도 바늘이 있는 층보다는 빠르게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중찌하고 바늘하고 같이 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가깝게, 목줄도 보통 많이 짧게 쓰죠. 우리 채비는 뭐 1.5m 뭐 그 이상 쓰는 사람들은 아직 처음 이제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고 대부분 짧게 씁니다. 그리고 자, 조류와 동조해야 되고, 이전에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채비 안정성, 채비 안정성에 대해서 알려면 너울이나 파도에 대해서 이전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아셔야죠. 파도가 치든 말든 채비는 같은 수심대를 유지해야 된다. 같은 수심대를 유지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같은 수심대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밑밥하고 이런 크릴들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거기 경기를 사기가 쉽습니다. 우리 채비를 쓰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 채비를 쓰자마자 구경도 못하던 5자를 잡았다. 처음 썼는데 5자를 잡았다. 뭐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저한테 전화만 주시고 뭐 고맙다고 인사도 뭐 해주신 분들인데, 제 참 기분 참 좋은데, 저기 남양주에 계신 그 김창식 어르신, 뭐 그 다음에 박용구 어르신, 뭐 이기정 씨 이런 분들 뭐 전부 뭐 이 채비 쓰자 첫 5자를 잡았다고, 뭐 5자를 한 자리 3마리나 잡았다고 막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 고기들은 채비가 안정성이 있는 이런 미끼들을 경계를 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 안정성 후에는, 자, 채비가 안정되어 있고 조류와 동조되어 있는 채비에 고기가 덤비는데, 고기가 물고 끌 때 이물감이 적어야 되죠. 이물감이 좀 적다는 건 보통 말하기는 예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고기가 끄는 만큼 그대로 끌려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민하다는 게 같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게 예민한 건데, 채비 같은 경우는 고기가 작은 고기가 끌어도 움직여주고 별로 힘을 안 써도 움직여주고 그런 걸 말하죠. 이 예민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자, 채비가 예민하다는 것은 고기가 미끼를 흡입할 때 이물감이 적다는 거고, 저번에 고기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기는 이렇게 어제 이전 동영상에서도 그 이야기인데, 미끼가 이렇게 있으면 고기는 이 먹이를 와서 이렇게 이렇게 덥석 무는 게 아니고, 미끼가 이렇게 있으면, 바늘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앞에 와가지고 입을 쩍 벌립니다. 아가미를 닫은 상태에서 입을 쩍 벌리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흡입을 하는 거죠. 미끼를 흡입을 하는데, 이게 저항이 크면은 고기는 그냥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는 이제 조류가 안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인데, 다른 뭐 경제 상태가 많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먹이를 흡입하고 바로 돌아서는데, 이게 흡입을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흡입하는 동작을 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입 안으로 흡입되었어야 될 미끼가 흡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고기가 돌아서기도 합니다. 예전에 요양컵 대회를 그 TBC에서 촬영을 해가고, 그 다음에 그 감성돔이 먹이를 취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채비였냐면은 뽕도 이렇게 달려가고 철사 나와갖고 이렇게 여기에 청개비가 이제 청개찌렁이가 달려 있는데, 감성돔이 한 마리 와가지고 주위를 한참 경계를 합니다. 조류가 안 흐르고 그런 자리겠죠.
저런 흐른 자리 같으면은 이것도 빨리 급히 취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먹이도 떠내려가고 하면 급히 취하려고 하는데, 저러도 안 가고 이런 자리에서 해초 사이에서 감성돔이 나와갖고 막 경계를 막 합니다. 주위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한참 경계를 하고 서로 와가지고 훅 빨고 돌아서는데, 보통 먹이 같았으면은 입에 들어갔을 텐데 툭 돌아서니까 입에 없어요. 감성돔이 깜짝 놀랍니다. 딱 뒤로 딱 돌아봐요. 딱 도망갑니다. 한참 후에 또 다시 나타나요. 그때도 경계를 한참 하는데 멀리서 경계를 하고 빠르게 와갖고 훅 빨고 또 돌아섭니다. 먹이는 입에 안 들어갔죠. 감성돔은 딱 멈췄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그냥 갑니다. 이 무거운 봉돌과 이 팽팽하게 당겨진 줄, 여기에 달린 미끼, 훅 빠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다가 입에 안 들어가고, 고기는 이미 돌아선 겁니다. 고기는 먹이가 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 안 하고 평소처럼 훅 빨면서 돌아섰는데 입에 안 들어간 거죠. 예민하지 않은 채비였기 때문에 못 잡은 겁니다. 예민성이 떨어졌죠. 예민성이 떨어지는 채비이기 때문에 고기가 이걸 먹이를 못 취한 겁니다. 근데 큰 고기일수록 경계가 더 강합니다. 작은 고기들은 식탐이 강하고 해서 경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예민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이를 흡입을 하면서 한 입에 다 안 들어가고 끝만 들어갔습니다. 돌아서면서 한 번 더 흡입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채비를 끕니다. 수중찌, 그 다음에 찌까지 끌겠죠. 찌까지 끄는데 들크덩 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먹이를 뱉어버리죠. 뱉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민한 채비가 중요하고, 이런 이론들을 실제에서 증명한 건, 예민한 채비가 유리하다는 걸 증명한 건, 제가 같은 자리에서 전유동 채비를 쓰는 사람하고, 이건 채비 정렬 속도하고도 상관이 있긴 있겠는데, 같은 시간 동안 1시간 자리 바꿔서 낚시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쪽 자리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쪽 자리에서 저는 37마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바꿔갖고 이 사람이 이쪽에 와서 1시간 동안 3마리를 잡았고, 저는 13마리를 그쪽에서 잡았습니다. 이쪽 저쪽 고기가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낚시를 뭐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못 한다는 게 채비 선택 능력도 포함된 겁니다. 채비 선택력.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건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일단 시작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캐스팅이라든가 공략 수심층을 찾고 거기까지 내리고 하는 그런 능력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민한 채비 총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예민성 이런 것들이 있겠고, 부수적으로 다른 능력들도 포함되면 좋은데, 우리 채비들은 무한여유 채비는 먼 거리 장길조법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보통의 장길조법은 발 앞에서 채비가 정렬된 후에 천천히 깔아앉도록 하는데, 다시 안 보일 만큼 깔아앉으면 다시 끌어올려 갖고 하는데, 근거리에서밖에 못합니다. 구멍치는 멀리서 깔아앉히고 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우리 채비는 원줄만 쭉 당겨주기만 해도 표층까지 부상을 합니다. 빠르게 끌어주면은 또 거의 수직에 가깝게 안쪽으로 끌려오겠죠. 수직에 가깝게 상승을 했다가 줄을 돌려주면은 수중찌가 있고 찌가 이렇게 있다면은 수중찌가 버티는 힘이 강하고 찌는 가볍고 버티는 힘이 약합니다. 수중찌가 요만큼 오고 찌는 이만큼 가겠죠. 요만큼 오고 이거는 이만큼 가겠죠.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깔아치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먼 거리 장길조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길조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밑밥은 천천히 깔았는데 미끼는 동동동 같은 수심대를 맞춰서 떠내가는 보다 똑같이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미끼가 이렇게 내려가면 천천히 이거하고 같은 속도를 맞추게 되면은, 대신 우리는 찌매듭을 맞춘 수심부터 내려갑니다. 이 꼭대기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유동은 표층부터 천천히 내려가죠.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내려가는 속도는 또 달라집니다. 전유동 같은 경우는. 우리 채비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층이 8m부터 8m 맞춰갖고 이부터 12m 이렇게 맞춰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도 이 장길조법은 유용하게 여러 지역에 바닥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예민성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채비에 작용하는 고기가 채비를 물고 끌 때 발생하는 저항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찌가 있고 수중찌가 있고 뽕돌, 바늘, 그 다음에 미끼가 있습니다. 자, 고기가 이걸 물고 끌면, 자, 수중찌가 비고정이면은 찌하고 이렇게 뽕돌하고 바늘 이 부분을 끌게 되는데, 찌가 뜨는 힘이 1.5호 플러스 B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마이너스 1.5호다. 이게 호수 정확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B 뽕돌이 물려 있고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은 마이너스 0.1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늘하고 크릴 뭐 이 부분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고정되지 않은 1.5호가 마이너스 1.5호가 1.5호를 감당하고 있다가 여기가 딱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힘들이 작용하느냐? 찌에 뜨는 힘, 자, B봉돌은 물려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끌어안는 힘 같이 작용해서 움직이고, 이 마이너스 0.1호 바늘하고 크릴하고 같이 움직이고, 남아있는 장전 부상력이 0.04호 정도 되네요. 바늘하고 크릴이 0.06호니까. 자, 그러면 1.5 플러스 0.06이니까 이렇게, 자, 1.56이라는 호라는 힘으로 찌는 뜨려고 합니다. 고기한테 힘을 가면 되네요. 부상력 저항, 이게 뜨는 힘이 부상력 저항. 그 다음에 찌의 전면부에는 충돌 저항이 생기고, 이런 계란같이 생긴 이런 찌들은 충돌 저항이 심합니다. 위에 평평한 것들은 와류 저항 엄청 심합니다. 이 반대로 와류 저항은 어떤 게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항력으로 작용하죠. 항상 항력이 된다. 자, 와류 저항은 그 다음에 이 무게, 찌의 무게, 찌의 질량, 그 다음에 뭐 뽕돌하고 바늘하고 이거 전부 다 있는데, 바늘하고 이거는 입에 들어갔으니까 빼놓고 뽕돌하고 이거 찌하고 끌려가는 부분의 질량에 의한 관성이 작용합니다. 관성. 이게 어떤 물체를 움직이면은 관성은 당연히 항력이 되죠. 항력이 되죠.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지에 있던 걸 끌고 가니까 정지관성. 부상력 저항이 있고 정지관성 저항.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충돌 와류 저항.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답이 나옵니다. 부상력 저항을 줄이자면은 찌가 뜨는 힘을 감당하고 있던 수중찌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수중찌를 고정을 시키자니 수중찌에 또 충돌 저항, 와류 저항, 정지 완성 저항이 생깁니다. 채비 안정성을 위해서는 찌가 이렇게 저항이 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걸 끌고 가면은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비고정을 하고, 아래쪽에 대부분의 찌의 호수의 거의 대부분은 같이 움직이도록 고정으로 시켜줍니다. 우리 시스템 수중찌죠. 자, 이거는 부상력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채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중찌가 크고 그 다음에 순간 수중 형태가 돼가지고 고정으로 되는 겁니다. 순간 수중 형태가 이래 유순형에 가깝게 만들어진 거는 충돌 저항, 와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한 거죠.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근데 자, 충돌 저항, 와류 저항, 자, 정지 완성 저항은 자, 찌 무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건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납을 쓰더라도 어느 부피는 나가야 되고 어느 무게는 나가야 되니까 그 무게는 포기를 하고 찌 무게를 줄입니다. 우리 찌는 같은 호수 대비 모든 찌들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뭐 발포찌보다는 무겁겠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던질 찌가 아니니까 뭐 그냥
보조적인데 그것도 어신지로 쓰긴 뭐 던질지를 쓰면은 그 발포찌나 이런 게 어신지가 되긴 하지만 같은 호수 대비 우리 채비는 가장 부피가 작죠.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유순형이죠. 자, 그 다음에 부상액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걸 고정을 했고, 정지 관성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찌 무게를 줄이고 도래 수중도 비중이 큰 걸 택했습니다. 자, 충돌 와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유선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래 수중도 유선형에 가깝고 찌도 유선형입니다. 유선형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유선형이? 유선형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비행기도 유선형이고 물고기도 유선형입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생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배는 그러면 이게 다입니까? 위에도 나와 있고 한데, 일단 저항을 받는 형태가 도표로 이렇게 도표가 아니고 표를 나타내 보면 한쪽 끝에서 이제 길이가 변합니다. 이거는 단면적이 아주 작다가 점진적으로 커졌다가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형태는 유선형입니다. 비행기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옆에 날개도 있고 한데 날개도 옆에서 보면 다 유선형입니다. 우리 채비도 단면적을 보면은 유선형입니다. 중간에 뭐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또 더 갔다가 이런 게 없죠. 더 가면 또 이어도 와류가 생기니까. 자, 와류해야 되고, 충돌 와류장을 줄였다. 유선형. 정지과성을 줄이기 위해 전체 질량을 줄이고, 부상액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수용체를 고정을 했다. 우리 채비죠. 자, 예민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채비 안정성을 깨하고, 그 다음에 하청의 조류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고정의 실리콘 수중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리콘 수중지는 실리콘 수중지가 하나는 뭡니까? 일단 캐스팅 거리를 만들어내고 채비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하청 조류를 따르게 해줍니다. 대신 그게 깔아앉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25호죠. 이 부분이 감당하던 부분은 찌가 끌려갈 때 분리가 되면서 도래 수중하고 실리콘 수중이 분리가 되면서 이게 찌를 뜨는 힘을 감당하고 있던 부분들이 여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비는 제대로 채비를 권장 봉돌 한계치에 물렸을 때 부상액 저항이 얼마냐? 요게 0.25호니까 이게 3B 정도 되는데, 3B는 0.254호죠. 근데 보통 찌들에 표시되는 게 보면은 바늘하고 그릴 부분 제하고 뭐 그래가지고 표시되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 B 정도의 찌의 저항에 해당합니다. 근데 유선형이죠. 구멍찌들은 전부 충돌장, 와류장 갖고 있고 또 정지과성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빠지니까 실질적으로는 구멍찌 제로찌보다 훨씬 더 빠른 입술 하죠. 입질 때 천천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위에 고기가 없고 혼자서 그 미끼를 그냥 편안하게 취해도 되는 상황 같으면 당연히 먹이를 먹은 상태에서 주위에 자꾸 내려오는 그런 그 밑밥들까지 주워 먹겠죠. 천천히. 그럴 때는 확 안 들어갑니다. 이상한 걸 느끼고 달아나면 이미 목구멍이 걸려 있죠. 우리 채비는 활성도가 좋을 때 다른 채비 입술에 걸리고 이럴 때 보면은 우리는 전부 목구멍이 걸려 나옵니다. 이물감이 적다는 걸 이제 표해 주는데, 자,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채비를 쓴다면은 이제 어신을 찌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초보 낚시인들이죠. 찌를 보지 않으면 낚시가 어려운 그런 이제 초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찌가 사실 쓰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채비 투척 시에 뭐 채비가 뭐 꼬였다든가, 그거는 구멍찌 써도 그렇게 캐스팅하는 사람은 꼬입니다. 우리 채비는 조금 그 구멍찌보다는 조금 더 꼬이는 형태인데, 캐스팅 자체가 유연하게 천천히 출발해가고 속도를 붙여 나가는 그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런 캐스팅 방법이거나
꼭 쟤하고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출발은 천천히 하고 속도를 붙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자연스러운 유연한 획 하는 그런 캐스팅이 아니면 뭐 채비가 꼬이는 일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채비들을 뭐 제가 그 사이사이에 그 상대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꼭지를 통해서 어신을 봐야 낚시가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비자린 막대치 쓰세요. 비자린 막대치를 선택하시되 찌톱은 가늘고 무게는 가볍고 이런 막대찌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막대찌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이게 찌가 가벼우면 캐스팅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무한유리 채비에서 J키 시스템 수중찌를 선택을 했습니다. 캐스팅을 충분한 질량을 가지게 되죠. 근데 수중찌는 날아가고 자, 찌는 뒤로 처집니다. 그렇지만 찌매듭이 있고 찌매듭보다 더 처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찌가 뒤로 밀리더라도 그냥 캐스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 이건 표층 조류의 영향을 좀 더 받고 바람의 영향이 좀 더 큽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가져다니기 좀 불편하고 잘 부러져요. 그런 점들이 좀 안 좋은 점들인데 어신을 찌로 파악하기에는 우리 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찌를 통해서 어신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거 쓰세요. 자, 가볍고 정지과성 적다. 그 다음에 충돌 와르저항이 적다. 유순형. 그 다음에 충돌 와르저항이 적다. 자, 수중찌 이걸 쓰니까 채비 안정성이 있고 정지과성 그 다음 부상익장 도래 수중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상익장 낮고 우리 채비하고 똑같네요. 다만 바람 영향, 표층의 영향이 좀 많다는 것 뿐입니다. 찌톱이 가는 걸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나와 있는 부피가 크면 이 나와 있는 부피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됩니다. 고기가 끌고 들어가면 이만큼 끌면은 끌어 들어가는 만큼의 부피만큼 뜨려고 하는 힘이 이제 커지는데 길이에 비해서 부피가 이제 가늘면은 길이에 비해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이만큼 끌고 내려가도 부피 자체가 작으니까 부상의 장이 커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린 막대찌에다가 시스템 수중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막대찌들 중에 제가 보기에 이 막대찌는 이거 시스템 수중하고 결합해 가지고 하면 캐스팅에서는 뭐 어차피 뒤로 찌가 쳐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수심이 17m, 18m 뭐 이렇게 막 내려가는 그런 14m 이상 이렇게 되는 데서는 멀리 쳐야 되는데 또 멀리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비자린 막대찌를 쓰면은 캐스팅 거리가 뭐 엄청나게 멀어야 됩니다. 채비 정렬되면서 이게 밀려 들어오고 찌매듭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찌가 17m를 뒤로 쳐졌다든가 이래 돼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조금 시인성은 떨어지더라도 무한유리 채비를 써야 되는데 자, 찌에는 보면 호수라는 게 이제 부상역이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부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상역의 한 단위로서 호라는 게 선택이 됐고 호라는 거는 3.75g의 순수납 안에 뭐 공간이 있다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순수납 3.75g 한돈이죠. 뭐 누가 뭐 금 한돈이 기준이 아니냐, 금이든 뭐 은이든 뭐 스펀지든 할 것 없이 한돈은 3.75g입니다. 일단 납 한돈이 기준입니다. 순수납. 중간에 뭐 스테인리스가 들어가도 안 되고 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안에 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거 뭐 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부상의 측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걸 뭐 부피를 또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고 그냥 부상액 측정기 쓰면은 뭐 다 저절로 다 계산해 주니까 이걸 뭐 제가 이걸 발명하게 되면서 정확한 호수의 찌르들을 만들게 되는데 3.75g이라는 건 이제 질량을 가지는 납이 원래 1호의 기준인데 점차 찌는 플러스로 이제 표시되고 납은 마이너스 값으로 납이 아니고 수중찌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호가 되는데 3.75g 이제 중이라는 힘으로 깔아앉으려고 하는 물체죠. 여기에 이게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력이죠. 부력이라는 말은 이때 써야 되는 겁니다. 부력. 이건 얼마냐? 부피를 알아야 됩니다. 부력은 유체 내에 잠긴 부피, 물에 깔아앉으니까 전체 다 잠기겠죠. 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3.75g을 납의 밀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11.3437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0.34 약 0.33이 나옵니다. 0.33 정도. 0.33 입방 센티미터. 가로, 세로, 높이 다 1cm죠. 1cm. 자, 1 입방 센티미터당 1 입방 센티미터당 무게가 11.3437인 납이 3.75g이면 0.33 입방 센티미터다. 이 부피자, 부력은 부피 곱하기 유체 밀도 1.03 퍼 세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부피 0.33 방 센티미터 없애고 여기는 1.03g 있죠. g이 붙으니까 이 계산하면 0.34g 중이라는 힘이 됩니다. 자, 이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부력이 이어서 0.34 힘의 방향이 반대네요. 빼야죠. 3.75 빼기 0.34면은 3.41g 중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1호의 힘입니다. 자, 납이 깔아앉으려고 하는 힘이 3.41g 중에라는 힘인데 이걸 위로 띄우려고 하는 힘이 3.41g 정도보다 크면은 뜨게 할 수 있고 작으면은 같이 깔아앉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1호가 이제 이거고 이거는 힘 방향 자체가 아래쪽이라는 뜻이고 힘 방향이 부상력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이 되고 위는 뜨는 힘은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41g 중이라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1호.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나니까 찌하고 수중찌가 이제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될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호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상력 측정기가 탄생하게 됐죠. 제가 처에 이제 구멍찌를 쓰다가 전유동 낚시를 하다가 늦게 고리찌로 바뀌었다가 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리찌 여러 가지 형태로 고리찌를 만들고 또 구멍찌도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거의 호수 표시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하다가 부상력 측정기라는 걸 부상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부상력 측정기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 찌에 대한 표시된 호수가 정확해야 되는 건 이걸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맞춰서 쓰지. 그러면 호수 표시할 필요 없죠. 각자한테 맞춰서라고 호수를 표시 안 한 찌를 팔아야죠. 이 대충 1호 정도 됩니다. 그럼 뭐 맞춰서 쓰세요. 이렇게 팔려면 호수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도 안 들어요. 어차피 자기들 하는 방식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상력 측정기를 쓰면은 아주 손쉽게 간단합니다. 제가
제키, 찌, 이제 이에 표시되는 호수를 측정할 때는 아주 미세 측정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0.001호 단위까지 거의 정확하게 이걸 보정을 해냅니다. 대신 근처에 와 있어야 되죠. 우리 찌에 보면은 찌 고리가 있는데 이게 찌 몸통 안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아내든지 아니면 호수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핀을 박아 넣는 식으로 호수를 보정을 합니다. 갈아내는 건 이게 다 갈아내도 0.02호 2호호 정도밖에 못 빼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고, 줄이는 거는 양이 많이 박아 넣으면 되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게 그래서 찌를 만들 때 정확한 발포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조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채비가 어때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했기 때문에 우리 찌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찌가 처음에 캐스팅이 되고 나면 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줄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파도가 치고 이렇게 내려가고, 수중찌가 이렇게 있고 도래수중, 이 순간수중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꼬여버리면은, 이게 파도 치면은 이제 위에 걸린 데가 없으니까 찌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이게 찌매듭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똑바로 서겠죠. 꼬여버리면은 애초에 이게 수중찌에 깔아놓은 힘이 이게 빨리 작용해버리니까 같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채비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참 용이하죠. 아까 채비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 제가 빼먹은 게, 찌를 통해 가지고, 수중찌는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채비가 어떤 상태다 그런 걸 파악하기 용이하면은 유리한데, 우리 채비는 일단 채비가 채비 꼬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채비 꼬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찌매듭이 걸리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채비 정렬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미끌림이 생기거나 고기가 물고 끌거나 하면 찌가 들어가는데, 그 작은 고기가 물어도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미끌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역치가 원래 수김인데 제조방어로 미역치죠. 미역치가 끌고 들어가도 시원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끌림하고 고기가 입질한 거하고 그걸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채비를 해서 수심을 조절하든지, 안 그러면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대를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비의 현재 상황, 그걸 이제 파악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런 면들이 또 우리 채비의 장점이 되겠는데, 자, 우리 채비도 표층의 조류가 빠르고 하층의 조류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 채비도 찌가 선행을 하고 수중찌, 뽕돌 이렇게 됩니다. 자, 과학으로 푸는 낚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존의 이론들 중에 잘못된 게, 찌가 선행하고 안 하고 미끼가 선행을 하는 상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찌가 여기 있고, 방향 이리로 갑니다. 수중찌가 여기 있고, 반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목줄이 길면은 찌를 잡아 세우면은 목줄이 이렇게 놀고 하니까 길게 되면은 자연스러울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찌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놀고 있겠습니까? 고기가 흡입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채비 정렬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중찌가 먼저 내려가고 목줄이 내려가는데, 목줄이 길이의 2배만큼을 목줄의 뽕돌과 바늘 크릴에 깔아놓은 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줄이 길면 그 2배만큼의 채비 정렬이 늦어지는 겁니다. 목줄 부분만 말하면, 찌매듭 걸리고 난 이후에 목줄이 길면 그 2배만큼, 배로
목줄이 50cm일 때보다 1m일 때는 2배니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4배로. 자, 50cm일 때보다 1m 돼버리면 2배가 되면 4배로 수중지 이하 채비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비정렬 횟수에서 불리해지네요. 목줄이 짧게 써지는 거죠. 우리는 1.5m부터 정도 이제 그 이하로 주로 쓰는데, 저나 뭐 윤주만 프로나 백태영 프로 같은 경우는 보통 1m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저는 좀 게을러서 30cm 될 때까지도 씁니다.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30cm 될 때까지는 바늘이 자꾸 터지고 저거 잘라냈다는 얘기, 자꾸 터져서 잘라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매듭 부분이 자꾸 쪼여서 약해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30cm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자, 윤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50cm 정도까지 쓰는데, 윤프로는 1m부터 시작하든지, 경기 낚시할 때는 70cm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남들은 못 잡는데 잡아내죠. 이건 뭡니까? 다른 기술이 뛰어난 걸까요? 다른 기술도 뭐 윤프로가 상당하지만, 이건 목줄 길이가 고기가 이제 먹이를 취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짧아버리면, 바늘이 있는데 바늘에다가 뭐 목줄 길이 뭐 5cm 했다, 뭐 3cm 했다, 이러면 고기가 흡입하는데 불리하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고기가 흡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감성동 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40에서 50cm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뽕돌 물리는 위치도 이거보다 가급적이면은 40cm 이상으로 하라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목줄 길이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류가 미끼가 선행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 가지고, 미끼가 선행하고 안 하고 그거 갖고 뭐 싸우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불퉁거리지 말고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야죠.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 알면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요즘 뭐 정보의 홍수인데, 뭐 홍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 정보들 중에 이게 정보고 이건 쓰레기라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헷갈릴 때도 있는데, 자, 그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설명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바탕이 되겠죠. 자, 찌가 선행한다는 것은 목줄 길이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자, 목줄 길이는 무엇을 또 바꿔주느냐. 목줄이 짧다는 것은 목줄에 물리는 뽕돌을 작게 해도 채비 정렬이 금방 된다는 겁니다. 뽕돌은 미끌림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되는데, 그리고 고기가 미끼를 흡입할 때 이 뽕돌이 요만큼이든 끌려 가줘야 되니까, 이게 크면은 저항이 될 수 있죠.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거리만 상당하면 괜찮은데, 목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뽕돌은 작은 걸 쓰는 게 낫고, 작은 걸 써도 되고, 이렇죠. 작은 걸 써도 금방 내려가죠. 짧으니까 금방 내려가는데. 자, 그러면 목줄 길이를 뭐 짧게 보통 쓴다고 했는데, 그 길이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물 속에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류가 이렇게 가갖고 뒤에 와류대가 생기고 고기는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바늘이 있으면서 수중지는 수중료에 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수중료보다 높게. 요게 목줄 길이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언론 보면 미끼 선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미끼 선행이 아니고, 위에서 봤을 때 수중료가 여기 있고 채비가 이렇게 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왔을 때, 이게 미끼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건 바로 뒤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와르대가 생기고, 수중지도 뭐 여기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끌려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중지는 여기 있고 바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찌는 이쪽으로 끌려왔겠죠. 이쪽으로 끌려왔겠죠. 자, 이런 형태니까, 자, 돼 있고, 그래서 목줄 길이는 이렇게 선택되고, 목줄 길이가 길면은 물리는 뽕돌이 커져야 채비 정렬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비에 보면 뭐 2B까지 물리는 채비가 있는데, 2B까지 물리는 채비가 있는데, 이거는 2B는 한계치고, 요거는 B뽕돌 정도까지 물려 쓰시고,
진짜 이 채비 자신 있다, 좀 더 예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비까지 물리시면 됩니다. 좀 실력이 는 후에 이 한계치까지 물리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류가 상층이 빠르고 하층이 느리기 때문에 찌는 여기 가고 수중찌는 여기 가고 바늘은 여기 갑니다. 수중찌를 수중기를 넘겼다. 이거 어떻게 넘깁니까? 자, 갯바위가 이렇게 있고 낚시꾼이 여기 있는데 찌가 여기 있고 수중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중기를 넘깁니까? 줄을 당깁니까? 채비가 이쪽에 와보네요. 수중기를 넘기기 아니고 수중기 앞쪽으로 당겨왔네요. 어떻게 넘깁니까? 넘길 방법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깁니까? 예를 들어서 자, 종조류 낚시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찌가 여기 가고 수중찌가 여기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중기가 여기 있습니다. 뒷줄을 잡았습니다. 뒷줄을 잡으면은 찌가 섰다 칩시다. 안 서는데 찌가 좀 가겠죠. 근데 자, 수중찌가 이렇게 오고 바늘이 여기 와서 더 걸리네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뭘 넘깁니까? 수중찌를 넘겨서 잡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난 척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못 넘깁니다. 어떤 사람도 못 넘깁니다. 그러면 수중찌가 여기 있으면, 수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로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갯바에서 낚시를 하고 이쪽으로 공략하고 있다. 채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수중찌가 이쯤 있겠다. 이쯤 왔겠다. 그러면 찌는 수중에 있는 위치보다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끌어갖고 찌가 먼저 들어오고 수중찌가 따라 들어가고 이게 거기 다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멀리 가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조류와 채비의 상관관계를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비에서 이제 찌의 호수 선택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먼저 처음 쓰시는 분들은 1.65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B봉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또한 G1 마이너스 G2 봉돌 정도까지 택하시면은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보면 홈페이지 보면은 거리가 얼마고 수심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거리가 멀다는 거는 이 아래 수중찌가 끌고 가야 되는 원줄 길이가 길다는 뜻입니다. 긴 원줄을 끌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유체 바닷물 저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긴 원줄을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호수가 얼마냐? 호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호수가 클수록 힘이 강합니다. 찌가 커져야 밑에 호수도 커지고 긴 목줄을 끌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찌도 어쩔 수 없이 부피가 커지면서, 물론 같은 크기인데도 호수가 몇 가지 있지만 부피가 커져야 호수가 올라갑니다. 그건 뭔 뜻이냐면 수중찌 크기는 똑같은데 찌가 부피가 더 크다. 표층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가급적이면 작은 찌가 더 유리한데, 작은 찌를 쓰면은 깊은 수심에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높은 호수들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수심이 얕은 데는 가급적 낮은 호수의 채비를 쓰면은 표층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물론 부피도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고 그 정지완성도 작아지고 다 유리해집니다. 대신 깊은 데 공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높은 호수를 택하게 되는데, 높은 호수는 공략 횟수가 유리해지고 대신 예민성은 조금이나 미세하게, 물론 호수로 따지면은 똑같습니다. 호수로 따지면은 저항 자체가 이게 부상역 저항밖에 안 나타내죠. 호수는 우리 보통 다른 구멍찌에서 말하면 우리 찌는 이 부상역 저항으로 나타내면은 똑같이 다 B찌입니다. B찌고 유선형이니까 거의 또 충돌장 와르장 들고 전체 다 B찌인데 채비되는 속도만 다르고, 충돌장 와르장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커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주 복잡한, 바닥 지형이 아주 복잡한 지역을 좋아하는 분들은 목줄을 길게 쓰는 그런 이제 채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목줄에 물리는 뽕돌 한 개치가 큰 걸 택하시는 게 좋고, 동해권 같이 바닥이 수심이 얕고 단조로운 그런 지역에서는, 물론 동해도 복잡한 지역들이 무조건 틀림없이 있는데, 그런 데는 목줄 길게 쓰고, 뽕돌 큰 거 물리고, 목줄하고 뽕돌하고 다 따로 쓰는 이유가 이미 설명됐죠. 목줄하고 원줄을 이렇게 따로 쓰는 이유가, 터질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용력이 자꾸 걸리면은 이거 원줄하고 목줄 따로 쓰는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지죠. 이건 투명하고 형광이라 잘 보이고, 이런 부분 말고 이제 채비 유실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죠.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채비가 일단 우리 채비 호수를 선택을 하는데, 보통 1.65호, 그 다음에 1.95호, 이렇게 택하시는 분, 1.7호, 그 다음에 2.0, 이걸 출발지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몇몇 분들은 1.2나 1.25호를 많이 택합니다. 이런 찌들은 낮은 수심에, 얕은 수심에서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B봉돌까지 물리는 1.3호는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단종 예정입니다. 지금 품절인데 제가 생산 안 하고 있죠. 품절인데 생산 안 하고 있는데 1.3호는 단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얕은 수심대를 공략하는데 긴 목줄을 쓰는 채비, 우리 채비의 큰 장점들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뺄 겁니다. 지금 1.75도 빠졌는데, 이거는 조금 수심 조금 더 깊은 데기 때문에 이거는 2B까지 놔두고 3B는 없앴다, 이거죠. 자, 요렇게 많이 택하고, 또 보면 어떤 매니아들은 보면 1.4, 1.45호, 요걸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래 뽕돌이 마이너스 1.0이거든. 한국 사람들 1 되게 좋아합니다. 1호. 그래서 요거 많이 쓰시는데, 제가 처음 사시는 분한테는 이 두 가지를 택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하게 쓰시고 싶다 하면 1.2, 그 위로 수심 많이 깊은 데 한다 그러면 2.1부터 해가지고 2.25호까지 다양하게 택하실 수 있는데, 호수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에 1.65호나 1.95호를 택하셔가지고 써보시면, 나는 이 정도 수심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택하는데, 너무 빠르면 안 좋습니다. 발 밑에 공략하는데 1.65호 발 앞에 수심 7m 이래 되는데, 거기서 1.65호 풍당하면은 돌의 수중 내려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원줄하고 목줄을 꽈버립니다. 2.25 이런 거 써버리면 꽈버립니다. 그건 너무 빨라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자꾸 빠른 거 자꾸 가는데, 제 채비 처음 쓰시는 분들 1.15 써도 와, 채비 정리를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답답해갖고 자꾸 높은 호수로 올라가는데, 조금 여유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면 아래 채비가 꼬일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자, 우리 채비는 처음에 던지면은, 자, 아까 이게 다 설명된 부분인데, 이 채비를 쓰시려면은 아셔야 될 부분, 애초에 채비가 꼬이지 않으면은 찌가 이렇게 뜬 상태에서 낚시꾼을 바라보게 됩니다. 쭉 가고 찌매듭에 걸리면 씁니다. 찌매듭 걸리면 쓰고, 그 다음에 찌매듭 걸리면 쓰고, 약간 들락날락 하다가 실리콘 수중찌가 돌의 수중까지 내려가고 걸리게 되면은 찌는 계속 파도의 높은 부분에서는 잠기고, 가장 낮은 부분에서는 살짝 드러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미끌림이 생기면은 천천히 가라앉고,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찌가 들락날락 하니까 물속으로 찌가 들어갔다 나갔다, 파도가 오락내락 하면서 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큰 너울이 오면은 입질 오는가 싶어 갖고 막 이렇게 챔질 준비를 하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
물속으로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 그 뽕돌을 좀 더 약한 걸 찝으면 덜 들락날락 거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뽕돌 뭐 작은 가면 시인성이 좋아질까 싶어갖고 뭐 호수를 줄이고 뭐 하는데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물속으로 들락날락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층 교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비 안정성이 없으면은 고기 입질 받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애초에. 그 다음에는 밑걸림일 때는 천천히 스물스물 깔아놓고, 물론 유속에 따라가고, 유속에 빠르면 빠르게 깔아놨습니다. 근데 미역치나 이런 게 물어도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엔, 뭐, 입질은 소살같이 내려가는데, 어떤 낚시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뒷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줄의 여유를 조금은 둬야 되고, 대끝은 항상 낮춰가지고 수면하고 가깝게 맞춰갖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줄의 여유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칠 때 줄이 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채비가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밑밥이 흘러가는 선상하고 찌가 흘러가는 선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낚시꾼이 이쪽에 있을 때.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원유 채비 뭐 초보분이라서 뭐 어렵지 않을까, 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채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건 그거일 텐데, 그 설명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런 이론들이 지식으로 필요한 겁니다. 뭐 물론 뭐 남의 비중이 얼마네, 뭐 부상력이 어떻게 되네, 뭐 부상 측정기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계산식으로 보여드리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뭐 비중으로 나눴다가 곱했다가 뭐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쓰여지게 나와 있는데, 우리 채비를 쓰신 분들은 이 측정기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만드는 건 싼 찌, 그러니까 구멍찌 아주 싼 것들을 정확한 호수를 표시해갖고 쓰시고 싶으신 분들, 수중치 정확하게 표시해갖고 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부상액 측정기 만들었고요. 우리 채비를 쓰시는 분들은 부상액 측정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상액 측정기, 미세 측정기로 자, 이거 제가 부상액 측정기 중에 아주 정밀한 이제 측정을 가능하게 만든 미세 측정기입니다. 이게 한 눈금이 0.01호입니다. 0.01호. 한 눈금이. 그 간격이 지금 1.5m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0.001호 단위까지 거의 정확하게 가깝게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 채비 자체가 바다 상황이 뭐 약간 미세하게 달라져도 그 0.001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은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 이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전으로 넘어갑니다. 밑밥질, 뭐 캐스팅하는 위치, 그 다음에 뭐 조류를 통해 가지고 고기가 나올 자리를 짐작하고 공략하는 방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동영상은 다음 동영상부터겠지만 이제껏 동영상 꼭 이해하시고 다음 설명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